입시 최신 자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제 결정하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내용들이 있고 가정에서도 어머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점이고, 저희가 이런 식의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그냥 일정에 맞춰서 소규모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준이가 또 앉아있긴 한데, 보통 이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최상위반이죠. 최상위반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공부를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선인지, 그러니까 정말 오픈해서 얘기하면 얘네가 대학을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이런 순서대로 쭉 밟아가서 그 정도까지 가는 아이들을 제가 지금 한 8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에 이제 교무진 같은 경우는 선이 있죠. 얘가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이제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자로 찍어 나오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 같은 콘텐츠가 아니라 지금은 좀 미리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게 좀 뒤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굉장히 불리한 수가 돼버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솔직한 좀 간담회로 학부모님들하고 좀 솔직하게 나누고 싶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목고 보내실 생각 있으시죠? 꼭 가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적성과 진로, 문용민 교육감 이제 당선이 돼서 교육감으로서 실무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진로와 적성입니다. 진로 적성을 그냥 간단하게 이수를 한다가 아니라 아예 교과 과목에 책정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는 진로 적성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된다. 아주 구체화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왜 하냐면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 대학교와 학과에 대한 그 선택을 미리 좀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죠. 굉장히 입시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또 첫째 자녀 대입 치르신 학부모님들 많이 있으시고 관심 좀 있으시면 대입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용어가 정립이 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현재 대입에서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그 중에 수시의 인원은 현재 66에서 70% 정도까지로 계속 추산되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벌써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게 되죠. 정시는 이제 나머지 퍼센테이지가 되겠고요. 이 수시 전형 중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수시 전형에 몇 퍼센트 학생들을 뽑게 되는지 그게 다음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수시 전형 중에 논술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형이 무려 경쟁률이 150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떠세요? 150대 1에서 뽑힌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괴물, 진짜. 150대 1의 경쟁률에서 뽑힌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특이한 학생인 거예요. 뽑혀도 좀 정상은 아니다.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150대 1의 경쟁률을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전형이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요, 입시가 바뀌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입시제도가 크게 바뀔 때는 항상 안정화되기 전까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부지리로 그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도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중학생인 이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될 때는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입사제를 치르게 되겠죠. 이런 입시 키워드는 계속 보셔서 많이 아셨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왜 입시가 어려운가 저희가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딱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다 대입 치르실 때 아마도 학력고사 보시고 치르셨죠. 그거 확실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의 첫 세대였거든요. 저희 바로 밑때까지만 해도 다 학력고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학력고사는 제가 알기로 저는 학력고사 안 봤지만 기억이 나요. 오빠들이 어떻게 받고 언니들이 어떻게 받는지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성적순으로 다 끊었죠. 성적순으로 끊어서 배치표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딱 적고 밑에서 적어서 여기서 우리 고르지 않지 이랬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학력고사를 보셨고 전 과목 다 보셨죠. 그때. 국어는 한 번까지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력고사 시대에 치열하게 입시를 치르신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입시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머님들 머릿속에, 학부모들 머릿속에는요, 학력고사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게, 깊숙이 좀 뿌리 박혀 있다는 그런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시험이고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이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현저하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사실 94년도. 제가 94학번이니까 저는 재수해서 지금 9학번인데 그리고 어찌됐건 4년도에 수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험이 이름이 딱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죠. 국영수가 아니라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수리 영역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뀌었고 과목마다 또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로 바뀌었고요. 굉장히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2009년도에는 한번 획을 한번 확 끄면서 난이도가 갑자기 훌쩍 이렇게 점핑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2009년도가 의미 있는 학년이었죠. 그때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이 2009년도에 교과부가 아니라 대교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요즘에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대선 끝나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사실은 대학에서 입시 뽑을 때 이제 뭐 입사제가 줄어든다, 논술 전형 줄어든다, 뭐 수시가 어떻게 된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2009년도에 학생 선발권은 대교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교과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면 박근혜 정부나 정부 산하단체니까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권한이 없어요. 입법화돼서 벌써 다 넘어간 내용이고 각 대학에서 자기네가 뽑고 싶은 학생들을 뽑는 방식과 형태를 정해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오해가 있으신 게 대교협이라는 것은 대학교육연합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대에서 우리는 뭐 산불 정책으로 우리 학생을 뽑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복잡한 전형인데 그렇게 뽑겠다고 대교협에 올리니까 대교협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교협이 승인이 나야만 그 전형으로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 전형이 이제 7월 달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2009년도 아무튼 그런 해였어요. 되게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넘어가다 보니까 수능이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점 가셔서 수능 기출문제를 이렇게 사시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 보시면은 2008년도 이후에 모의고사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2년 이전의 연도의 문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너무 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돼서 그 변화가 지금 작년입니다. 올해입니다. 2013년도 수능의 유형의 변화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단 영어만 말씀드리면 듣기가 50%로 증대가 됐어요. 원래 30%였다가. 그리고 국영수 주요 과목은 난이도에 따라서 A형과 B형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어느 대학, 우수한 서울대, 연대 어디라 할지라도 난이도가 어려운 유형을 B형이라고 하는데 B형을 3과목을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문과, 그러면은 뭐 국어는 어려운 B형, 영어는 어려운 B형이지만 수학은 쉬운 A형을 선택하는 게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이 변화가 됐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은 대입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학력고사를 1순위로 매겨서 여기까지 서울대, 여기까지 연대, 여기까지 고대 이렇게 뽑았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그런 식으로 뽑는 애는 전체 중에 예를 들어 2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성적과 논술을 합산해서 뽑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면접으로 뽑고 특별 전형으로 2명을 뽑고 사례별 대상자로 뽑고 지역균등으로 1명을 뽑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회배려나 지역균등이라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제도죠. 지금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전제를 들자면 이렇게 대학을 뽑게 되는 대학은요. 서연고, 서성안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 중앙대, 동국대, 숙대가 이렇게 뽑진 않죠. 그렇죠? 그 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뽑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어떠시냐면 여기만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 중에 2명 뽑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푸시업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좀 의미가 있으세요. 먼저 해마다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70만 명입니다. 약 69만 명 정도가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정시로는 21만 명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요. 나머지 인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70% 정도 이상이 수시로 합격을 하죠. 수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은 공부 잘하는 애, 2명은 논술과 공부 잘하는 애, 2명은 특별 전형 이렇게 뽑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한 명수가 나와 있는데 학생부는 내신으로 대학 가는 아이들을 말씀드립니다. 내신이 극상위권으로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계신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시립대나 이런 데도 물론 좋지만 명지대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영고 서성하니까지 보셨을 때 내신이 좋아서 그 대학에 합격을 한다는 경우는 1.4% 안에 들어야 돼요. 1.4%.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자평가로 봤을 때 4%까지가 1등급입니다. 1등급 필요 없고 1.4% 안에 들어야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몇 퍼센트 안에 드나요? 잘하는 아이들은 3% 안에 들고 2% 안에 들고 하겠지만 이게 일반고 간다 할지라도 특목고 더더욱 심할 것이고 1.4% 안에 들어서 이 전형으로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거의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만약에 동국대 이하라고 하면은 1.4%는 괜찮고요. 그냥 3% 안에 들면 돼요. 근데 걔네들은 주로 지방에서 내신이 굉장히 우수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저 전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정관 제도로 10만 명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19만 명, 특기자 전형으로 6만 명. 이래서 해마다 70만 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비중으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는 다 이렇게 나눠보니까 정시가 30%예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27%고, 그리고 학생부가 20%, 사정관이 14%, 그리고 특기자가 9%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떠냐면요. 일단 정시가 10대 1이 넘어갑니다. 정시가. 그리고 제일 많은 엄청난 숫자가 지금 수시 논술에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3대 1로 이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인데 일반 선발로 넘어가게 되면 150대 1이라는 경쟁률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과 일반의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이 의미를? 여기서부터 이제 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이나 고1, 고2 담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로. 일단 학생이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논술로 자기 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논술로 이제 수시니까 수능 보기 전에 원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서영고 예를 들어 성대까지 이제 원서를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우선 선발로 내가 지원을 한다, 일반 선발로 내가 지원을 한다가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나중에 수능 점수를 딱 냈더니 애가 예를 들어 111등급이 나왔어요. 국영수가. 걔는 그 학교의 우선 선발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선 선발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11이 안 나오고 2가 2개 나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일반 선발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1 들어간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니 그러니까 3대 1밖에 경쟁률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50대 1은 이제 일반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딱 티가 나는 거죠. 정시하고 수시에 이제 논술 전형, 일반 전형에 딱 몰리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가 있어요? 다은님. 왜 정시와 왜 논술의 일반 선발에만 애들이 몰릴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만 해주세요. 네, 논술도 어렵고, 붙기도 어렵고. 결론은요, 조건이 안 돼요. 내신,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조건이 안 되고, 자기가. 입사제 준비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수시에 이제 최저등급 맞추느라고 수능 공부 열심히 했고, 논술은 이제 좀 막판에 좀 한 거죠. 그리고 논술은 지금 딱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신이나 입사제 같이 이렇게 증빙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로 몰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경쟁률 보시면 정시는 10대 1이고 일반 선발이 지금 150대 1인데 사실은 굉장히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좀 전략 없는 모두가 몰리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자, 결국에는 이제 한번 스펙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수시에서는 6번의 지금 지원 횟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가나다군에서 이제 3번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시에 붙었다면 정시까지 갈 일은 없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우리 학부모님들, 학력고사 보신 학부모님들이 포커스를 막 깊게 하시는 엄치나 엄친다를 체크하실 때 주로 보시는 게 뭔가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 몇 등 하는지, 그죠? 전교에서 몇 등 하는지, 그 학원에서 무슨 등급인지, 이걸 보시는데, 그 포커스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국영수가 모두가 다 1등급이에요. 정말 대박인 거죠, 얘는.
얘가 갈 수 있는 전형은 정시와 논술의 우선 선발입니다. 우선 선발 갈 수 있겠죠? 논술 좀 준비했으면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최저 학력을 만족을 시켰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등급 2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교과 활동이라는 걸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그 스펙이나 사진 같은 것도 모아서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뭐 책도 읽어가지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놓고 진로 적성에 관련된 뭔가 시나리오를 얘가 썼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아까 이 친구는 정시하고 우선 선발밖에 못 쓰지만은 정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운 좋으면 논술의 우선 선발 대상자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일반 선발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사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발 여기만 보지 마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서부학군에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111 다 3개가 1등급 나오는 아이.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없는 학교가 더 많죠. 이번에 예일여고 고3에 이과 전체 1등 했던 학생들도 학생 중에 한 명도 최저가 2가 2개가 안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 111 이렇게 3과목이 1등급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거고, 우리 애가 그걸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학교, 그 학과를. 자,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탭스를 애가 좀 했어요.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탭스 도에서 몇 점까지 올려야 됩니까? 탭스가 안 나오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말씀도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전국 경시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어요.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올림피아드나 이렇게. 얘는 더 갈 데가 많죠. 일단 여기까지 간 애가 수능이 허접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시에서 수능만 공부 배우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논술에서 우선과 일반 선발, 입사제, 특기자 전형까지 탭스나 뭐 토플 점수, 요즘에는 이제 특기자, 영어 특기자는 2가지의 점수를 요구해요. 탭스와 토플. 토익은 지금 보는 학교가 다 접혔습니다. 없어요. 이제 토익을 보는 학교들은 거의 뭐 이렇게 마무리 단계인 거죠. 요즘에는 끝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어 면접을 만약에 얘가 이 상태인데 영어 면접까지 할 수 있다, 에세이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일단은 정시, 논술의 우선 일반, 입사제, 특기자, 글로벌 국제화 전형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영어 면접과 에세이까지 쓰는 학생도 국영수 111만큼이나 드뭅니다. 네, 사실 허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른 동네, 다른 학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허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다 가능성을 보시면 좋겠지만은 이 2번째와 3번째 정도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주요 대학을 한번 숫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제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서연고 서성하니까지의 어떤 학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해마다 70만 명의 우리 수험생, 69만 명의 수험생이 대학을 입시를 치른다고 드렸고요. 그 중에 국영수 합이 다 3, 다시 말하면 111을 찍는 괴물 같은 아이들이죠. 이 학생들을 다 우리가 숫자로 환산을 해봤더니만 재학생이 50만 명이고 재수생이 19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111을 다 찍는 애들을 환산해보니까 재학생 50만 명 중에 3,400명, 즉 0.68% 정도만 합이 3을 찍을 수 있는 경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재수생? 재수생이 이제 내신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 수능 공부하는 거죠. 계속 논술하고 시간 쫓겨서 못 다니는 애가 이제 논술도 정리를 하면서 재종반에서 하면서 필요한 교과목을 하다 보니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수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죠? 재수는 4, 5등급 애들이 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우리하고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2, 3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이 이제 열심히 재수해서 다음 기회에 도전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9만 명 중에 4,600명, 그래서 2.4% 정도의 학생들이 국영수합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학년고사 치르신 학부모님들 이제 마인드를 조금 더 공부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어떤 가능성을 자꾸 노출시키셔야 된다는 것과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같은 학년 애들하고 경쟁을 하지만 결국 입시 치를 때는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재수생이 19만 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상대가 더 있는 거예요. 걔네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얘네가 선점을 또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대학 정원은 해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재수생이 늘어난다, 줄어든다고 해서 대학 정원이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선발 기준이고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두 과목이 2등급이 나왔다. 나머지는 9여도 괜찮고 8여도 괜찮은데 이 정도도 쉬워 보이십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두 과목 2등급 나오는데도 전교에서 일반 고등학교 숭실이나 예일, 충암명지, 동명, 선정, 이런 고등학교에서 두 과목 2등급 이상인 학생 손 들어봐. 그럼 몇 명 손 들고 왔어요? 10명 못 들어요. 지금 현재. 10명 못 듭니다. 그런 현재 보시면 수험생 69만 명 중에 15만 명, 21.73% 정도에 들어야,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 봤을 때 얘가 21.73% 안에 드는 애가 두 과목 2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재수생들은 당연히 더 높겠죠. 재수생들은, 죄송합니다. 50만 명 중에 10만 명, 20%고요. 재수생은 19만 명 중에 5만 명이라서 26.31%. 역시 또 굉장히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안 보이냐면 고3 6월 모평 전까지 눈에 안 보이는 숫자죠. 눈에 안 보이는 강력한 경쟁자 재수생 언니 오빠들. 예,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20% 안에 든다. 지금 얘가 15% 안에 든다라는 게 당연히 재수생이 들어오면 이게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부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대학에서 이제 우선 선발, 일반 선발 기준으로 애를 뽑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랬고요. 학생부로 해마다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합격하는 학생들이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의 학생들 중에 수능에 최저등급 가져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산이지만 아무튼 560명이고요. 야, 너 내신 좋지만 우리는 그래도 수능도 봐야 되겠다. 최저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들이 뽑는 전형이 지금 2,440명이 됩니다. 훨씬 많죠. 그리고 전국의 고등학교의 수는 2,450개의 학교입니다. 이 중에서 내신이 말씀드린 것처럼 1.4% 안에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를 노린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입사 진원,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 1,5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자, 이 학생들 중에 최저가 미적용되는 학생들은 700명, 적용되는 학생들은 800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입사제를 너무나 이렇게 큰 벽처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입사제 이렇게 딱 얘기 듣고 또 저도 이렇게 간담회를 가요. 입시 컨설팅 하는 데를 가고 책도 읽고 교육도 계속 받고 저희가 스터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봤더니만 그 입사제 관련 스펙이 진짜 짱짱해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전국경시의 수상자는 한 25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국경시가 갑자기 어떤 게 툭툭툭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피아드 횟수 정해져 있고요, 해마다. 그리고 성균관대 영어경시, 수학경시, 국어경시 정해져 있는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좀 가산점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시대회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실적자들, 수상자들은 250명밖에 되지 않는데 입사제 정원은 1,500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50명이 진짜 250명인가요? 특히 과학고 다니는 애들은 중복된 허수가 많아요. 그렇죠? 올림피아드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의 어떤 수상 실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자꾸 생각하니까 입사제는 못 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기에 속해 있지 않아도요. 다른 스펙으로 준비하셔서 1,500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지 비교가 했던 케이스 첫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는 거고 이건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입사제에서 실제로 실적을 보인 학생들의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독서 기록 위주로 비교과를 실행하는 학생, 유근이는 독서를 좋아하는 고1 문과 지망생인데 힘들지 않고 흥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독서를 활용하여 비교과를 진행하고 있다. 월 2회 학교 제출용 외에도 따로 독서를 기록하고 있다. 두 번이나 우수독서 기록작에 뽑혔고 단순한 독서 결과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더 탐구해보고 싶은 것을 찾아서 실행하고 있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그리고 학원 가야 되나? 학원 가면 색깔 너무 납니다. 그래서 색깔 나지 않도록 준비를 시킬 수 있고요. 지금 이주학원 중등부는 논술반 있잖아요. 거기서 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학원 로고 다 띄어서 다 드리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과학 실험 보고서 위주로 비교과를 실행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엔가 하나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저희 학생이었죠. 그 친구가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중등부 탑반 학생들 중에 조금 힘들어하는 여학생이 몇 명 있었어요. 약간 슬럼프가 온 거예요. 공부하다가 조금만 하면 전교 1등하고, 조금만 하면 뭐 그냥 경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나태해졌달까? 그래서 이제 몇 명 오라 그래갖고 제가 그 언니하고 좀 만나게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몇 마디를 던졌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기가 막혔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하나고등학교를 가려면 지금 데이비스 필요라는 입사제 전형 이런 것들을 비슷한 패턴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갑니다. 그렇죠? 외고하고도 달라요. 외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좀 준비 안 해도 가는 애들이 되게 많고 그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스펙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신 들고 자소서 제대로 조금만 쓰면 제가 보기엔 어떻게 이런 편인데 붙었지 이런 애들이 다 붙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이런 과학실험 보고서 같은 것을 중2, 3 때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즈만에서 하는 뭐 해부라든가 생물 관련된 스펙도 갖고 있었고 또 영재 교육관 저기 서부교육청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영재 코너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지어낸 것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학교 활동 위주로 비교과를 진행하는 학생. 그러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기개발 계획서를 쓸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어떻게 이 학생이 제대로 잘 넘겼느냐,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위기 극복 능력이라는 건 혼자 가만히 공부할 때 생긴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때 선배나 선생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넘겼다든가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기 싫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그 석세스 스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나 봉사활동은 굉장히 필요하죠. 얘가 이걸 할 수 있게끔 자꾸 오픈을 하셔야 되고 뭔가 장을 맡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입장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입장이 항상 서볼 수 있게끔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어낼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어딜 가든 필요하죠, 사실. 이거는. 그리고 비교활동의 네 번째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좀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왜 특목고 진학을 해야 될까요? 왜 특목고?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탑반에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중등부로 넘어오면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남편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 진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대를 가자. 네가 좋아하는 미용이나 이런 예술 쪽을 할 수 있는 전문대를 가서 엄마가 알아보니까 그 대학은 2년 정도 한국에서 수료하고 외국에 2년 정도를 또 연수를 보내주는 전문대다. 근데 네가 안 되는데 국영수 합의 뭐 111 뭐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되거든요. 진짜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뜻이 있고 자기가 입사제나 아니면 비교과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좀 마인드가 돼 있어요. 경쟁구도 좀 즐길 줄 알고 공부를 재미있어야 하고 뭔가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희 아이 성향이 그렇다면 저는 결국 가라고 했겠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 세대나 제 때하고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공부 잘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연봉이나 높은 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정년이 계속 내려와 있고 얼마나 개성을 살렸느냐, 많은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느냐, 필요한 기본적 스펙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연봉과 복지와 행복과 연금이 따라다니는데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나던 그 시절의 그 마인드로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깨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자꾸 딜레마와 갈등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특목고를 보낼 만한 학생들이면은 제가 분명히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말입니다. 왜 보내야 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국영수 그 교과 활동들이 일단은 일반과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굉장히 이제 교사진 자체가 우수한 교사진으로 완성이 돼 있고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 특히 이제 진학한 아이들하고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잠깐 오라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후배들하고 좀 만나보자 뭐 이런 자리들도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했던 얘기들은 아이들은 학교 자체는 너무나 만족을 하는 거죠. 외고나 하나고나 이런 학교들에 너무 만족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 너무 좋아 막 이런 아이들 있나요? 있으면 좋지만 어떤 선생님은 좋지만 어떤 선생님은 좋아요. 좀 이런 것 같아. 우리가 또 대놓고 맞장구를 못 치지만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다. 여기도 하고 하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너무 의욕적이고 너무 열심이고 너무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자,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들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과 진로 적성에 맞는 활동과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학교에만 가면 예를 들어 동아리나 봉사는 엄마가 따로 안 하셔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다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엮어주니까. 그것만 잘하면 돼요. 자, 그리고 면접과 토론, 학습기획서, 기본 진로. 이런 것들을 그 학교 자체에 들어가기까지도 사실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대입을 위해서는 이 학교는 다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저 학교를 가려면 이걸 해야 되고 그 학교에 들어가면 더 그걸 더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이 대입을 치를 때는 어떨까요? 일단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 하은이도 왔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서 제가 소준이나 뭐 세윤이나 이렇게 부르지 않은 이유는 아직 좀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학생들한테 그 선배가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받았어요. 미리 사전에 질문 3가지를 좀 준비해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니는 언제 그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결정했어요? 이랬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거 하면서 하나고 갈 때 이거 준비하면서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못했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되게 이렇게 탁 왔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게 가짜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하기까지, 왜냐하면 그 학교에 가려면 자기 진로 적성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듀데이시 정해져 있고 그 날짜 그때까지 결정을 빨리 써서 이거 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자기가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고민을 했고 알아봤고 이걸 나눠봤고 학부모님이나 뭐 주변의 어른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봤고 그 시간 투자와 공력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이 좀 선택 여러 가지가 있었다가 자기는 의사가 좀 돼야 되는 게 맞겠구나. 자기 전공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알아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게 바뀌어도 돼. 바뀌어도 되죠. 중2 때 결정한 거를 누가 뭐 끝까지 가져가라고 누가 강요하나요? 당연히 학생이니까 바뀔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결정이 맞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멘트였어요. 그 얘기가. 저는 그날 그 얘기 하나만으로도 만남의 어떤 의미는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했던 학생들은요, 대입을 치르게 될 때 되게 자신있게 입사제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중3 올라가서 입시를 치르더라도 고배를 마실 수도 있죠. 당장 그냥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사실은 미칠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대입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문서화한다는 거죠. 이날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는 공부를 관심 있는 게 없어요. 이랬어요. 얘가 질문하는 후배가. 그런데 컴퓨터를 제가 자신 있어 하고 나중에 컴퓨터로 하는 CEO도 되고 싶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컴퓨터? CEO? 전혀 얘기 안 되는데 아무튼 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가 그런 거죠. 관심 갖고 필요 없어. 관심만 가지면 아무 이유도 없어. 뭘 만들어야지. 네가 자격증을 땄거나 뭐 파워포인트 이 급수를 땄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네가 관심만 갖고 있는 걸 누가 알아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바로 이거죠.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서류 작성, 문서화를 해서 그걸 통해서 특목고를 진학을 하고 특목고 진학 후에는 이것과 연계되는 어떤 지속적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죠, 사실은. 예. 일단, 그러면 우리 특목고를 이제 가야 되겠다는 어떤 명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준비가 잘 되어주고 학부모님들께서 동기부여가 좀 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2012학년도 수능 성적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서울 고등학교 순위를 한번 매겨져 봤습니다. 얼마 전에 TVN인가요? 그 강용석 전 국회의원께서도 서울시 전국에 있는 보셨나요? 예, 19 고갈인가 보소 그거. 예.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19개 고등학교를 이제 선정을 해서 막 탐방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는. 특목고 우리 탐방 아이들한테 같이 봤어요, 또. 김 선생님이 의견 주셔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봤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1위는 서울 시내는 일단은 대원외고입니다. 대원외고의 기준 1위다, 2위다의 기준은 딱 이겁니다. 바로 국영수 탐구 과목까지요. 국영수 탐구 과목 수능에서 이 4과목이 모두가 평균 2등급인 아이들을 한번 추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94%가 평균 2등급이 다 넘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2위가 이제 한영외고인데 84%, 영덕외고가 3위, 83%, 대일이 79%로 4위, 이화외고가 62% 5위입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가 58%로 6위를 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자리 숫자를 쭉 보고 계시는데요. 마포구의 경성고등학교 4.8%. 이게 일반고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시는 학교들이 어디 있나요? 상암고등학교가 5.2%. 생각보다 잘했네요, 생각보다. 여기 순실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일 안 들어가 있고 명지 없습니다. 한 자릿수 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창피해서 아예 도표가 되지 못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도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카이대학교의 어떤 폴션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전교에서 뭐 1명, 2명 갈까 말까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대원외고 94% 스치면 다 2등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일반 선발 기준을 거의 94%가 다 만족을 한다는 얘기고 평균 2등급 이상이니까 그 위에 111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 명분들은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쭉 쫓아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성공 사례는 부모님의 유전자라든가 뭐 금전적인 재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작용을 하겠죠. 저는 DNA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 잘하는 집안 애들이 공부 잘하고요. 엄마 아빠 공부 잘하셨던 학생의 부모님들의 자녀가 공부 잘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되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준이 왜 엄마를 쳐다봐? 네. 그런데 성공 사례의 84%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학교 학습의 로드맵을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제일 답답한 게 어떤 걸까요? 중3이 되는 이 1년, 중2가 되는 이 1년, 이제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있을 때 몇 월 달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로드맵을 작성을 한 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입의 방향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수시로, 나는 입사제로, 나는 논술로, 나는 특기자로 가야 되겠다. 결정은 이제 고2 딱 여름방학 때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순서적인 어떤 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 사례의 90% 공통점은 국영수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고3 때 대입 방향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대부분이 이러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가 다 4등급 나오는 애가 국영수를 고3 때까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저가 벌써 2과목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그냥 옛날 방식인 거예요. 입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고 학부모님 생각에서 그래도 주요 과목이 중요하지 이러시니까 논술은 공부 잘한다는 거지 입사제 그건 내가 복잡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묻지 말라. 다만 나는 너를 국영수 전문 학원에 보내줬으니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 국영수에만 몰빵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영어랑 수학만 올인을 하시죠. 그렇죠? 학원도 주로 그렇게 많이 보내시기도 하고요. 지금하고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를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국영수를 해야죠. 하지만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공부를 시키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중에 2명 뽑는, 그렇죠? 10명을 봤을 때 그 전형을 애가 안 되는데 자꾸 시킨다는 말씀이니까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주어학원에 탑반에 지금 속해 있는 학생들 1년의 로드맵을 같이 좀 만들어 보시자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모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뭐 이것저것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이걸 하나씩 다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거를 우리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학생은 실제 저희 학원에 있는 박모 여학생인데요. 예일여중 3학년이고 1차 희망고등학교 대일외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서울대 정예과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이 3차 직업 적성은 국제기구 정책관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랬고, 담임은 저희 학원에서는 홍경조 강사님이 담임 맡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교과 과목의 성적 관리를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좀 정직하게 챙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1 때 등수가 뭐 1등 했고 총 348명 중이니까 0.29% 안에 들어서 1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중2 때 2학년, 2학기 때 약간 맛이 났죠. 2등급 조금 나왔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등급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2, 중3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100분위 등급도 지금 쭉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성적표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적표를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이걸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계속 그냥 말만 서로 하다가 입시 목전에 가서 자기개발 계획에서 그냥 묻지마 쓰거나 아니면 이대 보거나 이런 배송고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교과 생활관리를 보시면 독서 활동입니다. 이 친구한테 저희가 다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쓰라고 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기본 소양 독서는 아인슈타인의 요리사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고, 꼴찌에게 보내는 달책, 사랑반 손님과 어머니 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멘트는 이제 저희가 드리는 빨간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어서 얘가 이걸 썼는데, 야, 너는 기본 소양 도서는 좋으나 너가 지금 대일 외고를 가는 이유가 3차에 저런 직업, 외교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직업 적성에 관련된 독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너무 직업하고 관련이 없는 도서만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보다는 외교와 국제관계 분야의 독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비교과 활동이죠. 교내 활동으로 이 친구는 과학의 달 행사, 그리고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3위, 그리고 뭐 학창대회 작곡상,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 교회 활동, 전국 청소년 영어 경연대회에서 드라마 부분 대상 수상. 좋네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저희가 코멘트 드렸던 것은 2013년 교회 활동이 한 가지 더 필요하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교외 활동이요. 그리고 외고 지원 시에는 영어 부분 또는 국제관계 토론을 토론회 같은 데에 참석해보면 좋겠다. 수상 안 해도 돼요. 거기 가서 꼭 상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간접적으로 자기개발 계획서를 쓸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질문도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고 관학생이 그런 얘기는 야, 다 쓸 수 있어. 안 쓰면 이상하지. 탭스 숫자를 쓸 수는 없죠. 점수를. 하지만 탭스 공부를 했다. 영어 공인시험 공부를 했다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또 탭스 영어 공인시험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약어를 써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개발 계획서를, 자기 학생 계획서를 쓸 때 동기부여가 아주 좋았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버님 직업 특성상 잦은 이사를 했고 전학을 할 때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또래 아이들 어떨까요? 자기가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야 친구들하고 친해지잖아요. 노래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안 되면 욕이라도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전학을 했을 때 친구와 관계를 걱정을 했고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너무나 학생답고 순수한 동기부여 좋습니다. 자, 그러나 진행 과정은 동기부여는 3차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학습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갔는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위기 극복에서 좀 틀렸어요, 얘가. 얘는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싫을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겨낸. 이건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입사자관이 봤을 때. 어떻게 10년 후를 내다봐요, 얘가. 어머님들 10년 후 내다보세요, 지금? 당장 코앞에서도 오늘 보험설계사님하고 상담했는데, 20만원 내기도 아까운데, 65세 이후에 100만원씩 받으려면 지금 70만원 내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거 안 맞다. 그래서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 나 스스로는 중학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학생이고, 책이나 비교과 활동,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언을 들었다는 그런 위기 극복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향후 지도 관리를 보시는데요. 진로 적성은 동기부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솔직하고 좋지만 외교관이 되기 위한 동기부여가 너무 약하죠. 필연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 관리는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2등급 아까 나왔잖아요. 달등급이었는데. 그래서 대일외고 진학 평균은 1.5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3학년이 이제 올라가는데 내신에서 절대 삑살이 나면 안 된다.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아이하고. 그리고 외고 진학을 위해서 수행평가와 토론 수업을 위한 학습과 훈련도 필요하다. 수행평가 토론 수업은 외고를 만약에 진학하게 될 경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수업과 영어 PPT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외고 진학을 해서 하고 나서요.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서 뭐 스피치 컨테스트 이런 것들을 학원 홍보차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런 걸 홍보차 하기에는 너무나 버든이 사실 심하고, 대신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외고나 그런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때 굉장히 덕을 봐요. 애들이. 그건 실제로 저희 졸업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서라도 진학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비교과 간의 교내 활동은 매우 좋으나 지금까지는 과학, 수학, 사생대, 작곡 분야에서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학년 때는 인문학이나 또는 외국어 활동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교회 활동도 아까 드라마 부분 이거 말고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가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접 관리는 교과, 비교과 활동은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와 자기학습 계획서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자기가 쓰잖아요. 근데 그 한 줄을 쓰고 나서 한 줄에 질문거리들을 본인이 상상해야 돼요. 물론 저희가 도와드릴 거지만 한 줄을 쓰고 나서 질문거리가 10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입사관의 입장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 충실히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면접이 더 까다로운 뭐 용해내고라든가 하나고는 당연히 더 심하고요. 외고도 역시 면접이 좀 더 강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차로 아이들한테 다 이런 기초 자료를 먼저 수급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스타일대로 학생들하고 1대1로 이런 상담들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는 시작이 된 상태고 2차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드려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진학진로 준비 일정표를 좀 보시는데요. 요 1년 동안 우리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 로드맵을 일정표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1월에는 이제 겨울방학 벌써 2월인데요. 여기 보시면 토슬 하이 주니어 시험 날짜, 그리고 월마다 월 1회 이상, 1회나 2회 정도 치르게 되는 탭스 시험의 날짜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달 되면 교내 활동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학교 일정표 보시면서 아까 저 친구 보시면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활동 영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좀 어머님들하고 학생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달 되면 학교에서 달력이랑 일정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를 이번 연도에는 이 독후감 수상대회 수상을 시켜야 되겠구만. 그리고 이제 교회 활동은 내가 방학 때 미리 좀 준비 좀 해야 되겠구만. 뭐 이런 일정들이 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월은 일단 중간고사니까 올방해야죠. 그렇죠? 끝나자마자 중간고사 리뷰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리뷰 활동은 너무나 중요한 게요. 고등학교 저희 고등부 애들 이걸 해요. 그 고등부에서 시험 치르고 나면 이제 강사들이 했다가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하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하고 지금 이번에 학교별 내신 담당했는데 왜 틀렸고 뭘 맞았는지 한번 분석 좀 해보자는 거죠. 주관식 몇 프로였고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낸다는데 냈냐 안 냈냐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6월 되면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학원 차원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독서와 비교과 활동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 학기 동안 이 내용들을 같이 리뷰를 하게 될 겁니다. 7월이 되면 기말고사를 봅니다. 이때는 이제 본격적 파이널 진학진로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하고. 그리고 1학기 진로 진학 카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거는 2학년이거나 1학년이거나 3학년 예외 없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3학년은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개발 계획서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8월달에 여름방학 특강, 또 3학년은 자소서, 면접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는요, 특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입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이 좋아서 외고를 붙었다 하더라도 실제 중학교 내신 성적과 영어 점수는 굉장히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탑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굉장히 걱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떤 아이가 있냐면 저희 학원에 중등부 때 탑반이 아니었는데 얘가 외고를 붙었어요. 지금 덜커덕. 대일 외고를 붙었고 지금 고등부에 재원 중입니다. 탭스반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성적이지만 들여보내야 되는 게 또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외고가는 내신이 다 탭스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멘붕 상태겠어요, 지금 현재. 수능도 안 나오고 탭스도 안 나오는데 학교 과제는 미친듯이 몰려있고 수학학원에서는 또 수학 선행 빨리 해야 된다.
너네가 결국에는 대입갈 때 수학이 관건이다. 하지만 얘는 문과고 인문계고 고등학교는 외고를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학보다는 국어랑 영어를 일단 어느 정도 잡아야지 얘가 수학의 빛을 보는 거지 수학을 선행을 달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무튼 얘가 지금 미치려고 그래요. 답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좀 아이들의 어떤 체력을 키워놔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전국 모의고사를 우리 중3 학생들한테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학원 차원에서. 모의고사도 풀게 하고 교재도 그때는 다 이런 식으로 꽂혀요. 탭스와는 좀 달리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10월 달은 3학년 고등학교 고교 선택 간담회 진행을 하게 되고요. 11월 달에는 중간점검 마지막 파이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순차적인 것으로서 12월까지 달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과 성적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국영수 탐구 과목. 탐구라는 것은 이제 고등부 기준으로 보시면 문과는 이제 4탐에서 2과목, 이과는 과탐에서 2과목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탭스 성적과 토셀 하이 주니어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계속 기재를 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고1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 2학기인데 애들이 지금 탭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 주니어 토셀 보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되게 차선책으로 생각하시거나 아니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중간고사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사실 나중에 굉장히 좀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이 또 발생을 한다는 것이 방금 사례를 들어서